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자산의 사회적인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신일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님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전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김신일 교수님의 기조 강연 경청하는 의미 박수 부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엔이 이미 그렇게 21년에 3년 전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35수 클럽 말하자면 30천 그러니까 3만 불이라는 얘기고 50밀리언 하니까 5천만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3만 불 소득이 3만 불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그런 나라 이게 이제 35수 클럽인데 부강하고 큰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가 경제력은 11위고 군사력이 세계 6위고 국방비가 21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국 참 잘 살고 잘 살기라고 센 나라네 저거. 저 한국 잘못 만들면 큰일 나겠네.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은 잘 살면서도 무서운 나라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살아보면 이게 그렇지만 않구나라는 느끼는데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자살률이라는 거 한 가지만 좁혀놓고 봐도 어떻게 됩니까? 다 알다시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수업수리가 얘기했습니다. 20대 청년층, 60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또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13,000명.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다가 이제 글쎄 실패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마음을 고쳐먹은 분도 있고 또 누가 옆에서 미리 발견해서 말려서 못한 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매일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700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 700명의 사람이 매일 700명의 사람이 나 죽고 싶어. 죽어야 되겠어. 이 세상 나 이제 하직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래. 그렇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다 지가 더 세게 살아야지. 누구나 안 어려워.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지가 강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다고 지가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면 되겠냐? 그건 뭔가 지가 사는 너무 약하거나 뭔가 좀 심리적인 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개인 차원으로 그걸 돌리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책도 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의학적인 이런 걸로 나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살에는 개인적 차원이 있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개인적 차원으로 이제 보려고 해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90%가 나머지 가지고 나눠먹기니까 아래로 가면 갈수록 하위 10%, 하위 20%, 하위 30%는 차지할 만한 게 거의 없죠. 거기도 이렇게 아무래도 센 순서대로 가져갈 테니까. 그러니까 전부 아래쪽으로 가면 정말로 살기 어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에 지금 굶는 사람이 다 있다 그래?
내가 지금 그런 얘기 들어요. 누가 뭐 굶어 죽었다고 그러면 아니 이런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다 있나 그래. 개인 책임이다 이거지. 아니 젊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가서 아니 뭐를 해도 뭐 일할 거리가 있지 일할 거리가 없어 일할 거리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하고 할 일 없이 그냥 세상 등진다는 거는 이생망이 뭐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네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다니까 그 웃기는 놈들이야 그 젊은 놈들. 애들 너무 약해졌어. 근데 저 젊은 애들 이생망을 얘기하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직업 세계에서도 자기 원하는 건커녕 그럴 만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서 일하면 그냥 뭐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많이 봅니다. 직업계 학교들은 이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 학생으로서 실습을 해. 실습해서 나가면 그냥 뭐 막 시켜. 싸구려로 그냥 데려다가 일 시킨다는 기분을 가지고 해서 하니까 거기서 다치는 놈도 있고 죽는 놈도 있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싫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또 애들 탓을. 그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다운 사회, 젊은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젊은이들을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이런 사회. 그런데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게 OECD 30개 나라 중에 몇 등이라고요? 27등. 완전 거의 꼴찌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싸우고 뭐하고 우리도 많이 보잖아. 세입자와 세준 사람 돌아가고 이태원에서 그냥 몰렸다가 그렇게 사람도 누가 관리해준 사람이 인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까지도 세월호에 말하자면 희생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라. 왜 그랬는지 책임질 사람 지금 하나.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조절하고 정리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GNP는 그렇게 높고 군사력은 그렇게 높고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이 OECD의 꼴찌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제가 이제 교육하고 교육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제일이라고 한 아주 중요한 그 문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 서로 다른 생각,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쟤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가 아니라, 이 생각이 아니라고? 이 생각이 아니고 또 다른 거라고? 나 그럼 틀린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그 틀렸어. 다른 생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것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너 틀렸어.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그것이 교육에 와서 오늘 정답 아니면 오답입니다. 정답 아니라고 해서 다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과서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쳐요. 애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생각, 틀린 거야, 인마고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답 아니면 오답. 이것이 사람을 좁히는 것이죠.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하고 만들고, 외국 속으로 몰리게 만들고, 결국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어. 나는 맨날 틀린 사람이야. 나는 맨날 오답만 쓰는 사람이야. 그러다 나 무능력하네. 여기서 이 사회에서 내가 저거에서 살아갈 수 없네. 이거 자꾸 만들어가야 될까 우리 사회가. 그가 본래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꾸 몰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애들, 젊은 애들.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가지고 그래서 각자 도생 사회다 지가 알아서 산다 이 험악한 세상. 험악한 각자 알아서 살아간다. 어떤 양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각자 도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각자 도사 이게 뭐야 하고 제목 와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책을 봤어요. 책을 봤더니 각자 도사 죽는 것도 지가 알아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는 걸 지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처럼 죽는 것도 지가 알아서 죽어라. 얼마나 참 정 떨어지는 사회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에. 아니 그냥 수필로 나온 게 아니고 의료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의료계 사람들이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잘 죽어야 된다, 존엄사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걸 연구하는 양반이에요. 쭉 우리 사회에 그런 걸 연구해서 보니까 한국 사회 각자 도사 사회구만.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 학자가 의료 인류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참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 또 괜찮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러다 와 아이고 뭐 그런 것도 있어 하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측면에서 아이고 그냥 빨리 가자 그런 것이죠. 고독사 아까도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분 나오신 분 고독사 문제 해결하고 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고독사가 자꾸 생기는 것이 이런 사회 분위기와 조건과 이런 것이 그들 자꾸 고독사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살 대책 우리가 이 연대가 하고 있는 것이 자살 대책입니다.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예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사회에서는 다 자살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말하자면 소극적인 대책을 했습니다. 극약을 멀리 한다든지 다리에서 자꾸 떨어지게 다리에다가 울타리를 매는다든지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도 지하철이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 우리도 그래서 지하철을 다 이거 만들었잖아요. 천으로 엎었다가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그런 걸 해서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만치 효과가 없어. 우리도 그런 거 다 했지만 여전히 자살률이 높게 유지되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소극적 대책이 아니라 적극적 대책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문제들이 자살을 자꾸 가게 만들고 자살로 이끌고 자꾸 이러니까 그런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고 좀 더 우리가 경제발전인데 경제 발전이 자살률을 줄이는 게 아니고 경제 발전을 해서 제대로 분배를 했을 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자살률이 떨어져요. 그냥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자살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높아져서 그것이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질 때 자살률이 떨어져요. 이건 그야말로 사회 정책의 문제죠. 국가 정책의 문제고. 아마도 어떤 정부도 그러면 참 인기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정부가 다 그런 걸 하려고 그랬지. 소득 격차가 너무 커. 이건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면 위쪽을 눌러야 되나? 위쪽을 누르면 위에서 일어나면 이거 경제 성장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것도 위에서 또 그 위쪽이라는 건 센 사람들이거든. 이게 다 센 사람들인데 그게 뭐라고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권 자체가 참 어렵기도 하니까 되게 이익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자살률이 진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하면서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정책 국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근데 자료 중에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하기로 하고 뭐 언론 문제도 이제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좀 벽돌 슬프게 나오는 얘기처럼 벽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죽음 멋있게 그려졌지.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죽자고 자꾸 그 시대에 그게 막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유명한 사람이 또 그 죽은 것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신문 보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금방 자살들이 높아지고 그랬더니 이런 데서 언론 보도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언론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부터 이게 또 새로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무조건 뭐 통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언론계가 그런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인 그런 거 언론계만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새로운 방식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일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국가 정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만들고 해서 이제 지금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박인주 선생님 또 이본수 교수 여러분들도 쓰신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들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국가 정책을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또 특히 이 지자체에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또 이분수 교수님하고 또 발표도 하실 거니까 또 그걸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지자체 등에서 5분이 또 구체적인 이제 체험 담을 해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걸 다 참고해서 하기로 하고 이제 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만치 압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만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단체 개인들도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나라 일을 맡고 있는 게 정부니까 국가와 국회 그다음에 지자체 등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좀 촉구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32개의 단체가 모인 우리 이 연대가 거기 기대가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더 좀 확실하게 좀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의 자살률을 확실히 낮춰서 정말로 한국 선진국이야.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라 살만한 사회야. 진짜 살만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일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우리 자살 예방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정책 토론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범수 교수님 또 하상훈 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예 자리에 착석하셔가지고 토론자분들도 함께 앞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자살대책 자살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는 대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자살을 낮추기에 성공한 성북구의 사례를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하상훈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전화의 하상훈 원장입니다. 오늘 사실 저의 주제 성북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북구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하기로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또 선거기관이라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제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최근에 국회 자살예방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3개년 동안 최우수 자살예방 지자체로
이게 선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성북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자살률을 국가의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기서 왜 도대체 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률을 줄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답을 해나간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률도 줄일 수 있는 어떤 길이 이곳에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잠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자살예방 기본계획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목표가 2027년도까지 국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8.2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성북구는 지난해 10만 명당 18.3명이 됐으니까 거의 근접한 목표 수준에 이미 도달하게 된 것이죠. 성북구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청색으로 써놓은 곳에서는 다 17명, 인구 10만 명과 17명대, 18명대로 줄어든 것을 보면서 우리 그 각각의 지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성북구는 2007년부터 자살 예방 사업을 했습니다. 그냥 성북구 자체가 자살 예방 사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북구에 있는 생명의 전화가 그 성북구의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 사업이 구청장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살 예방 조례를 만들게 되고 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해서 약 12년의 시간을 걷게 됐습니다. 2010년도 성북구의 자살이 144명, 자살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0.1명이어서 성북구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5위에 해당됐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곳으로 5위에 해당이 됐었는데 2022년도 144명의 자살 사망자가 78명으로 줄어서 18.3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그리고 전체 순위로 보면 19위에 해당됩니다. 네, 25개 자치구 중에서 19위로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10년도 10만 명당 26.2명이었는데 지금 21.4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성북구는 30.1명에서 18.3명으로 줄었는데 서울시는 약 18%가 줄었고요. 성북구는 39%가 줄었습니다.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하강 추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여기 지원을 받고 노력한다면 우리 OECD 평균 자살률이 11.1명입니다. 10만 명당. 그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북구가 이렇게 자살률이 약 40%가량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자살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전문가들의 영역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고 자살 예방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기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를 자살 예방의 모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할 때 위험 요인을 줄이는 거죠. 네, 우울증이라든가 뭐 시럽이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 요인들을 증진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help seeking 프로그램, 이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많은 기관들이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북구를 보니까 인구가 약 43만 명가량이 되고요. 60개 동, 또 교육기관이 68개소, 의료시설이 741개소, 복지시설이 178, 종교시설이 281,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관들이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6명입니다. 6명 가지고 어떻게 자살예방을 하겠습니까? 거기 예산도 3억 7천, 4억 정도 안팎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자살예방 43만 명의 자살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나서줘야 된다.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모델은 국가가 그동안 해왔던 모델이 의료 모델이에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성북구 모델은 커뮤니티 모델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인식 제고를 하고 자원을 연계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북구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적인 참여 모델, 커뮤니티 파티스페이팅 모델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 통반장, 부녀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살 위험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역할들만 해도 자살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모델은 의료 모델, 이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죠. 커뮤니티 모델도 사실 전문가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사회복지사나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하는 모델은 지역 주민 참여형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이 다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이 서로 연계된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폭력, 신체질환, 직장 문제, 실업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깔때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데 사실은 요 우울적인 그런 부분만 아니라 이 위에 부분, 이 상류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하루에 우울증으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상류 정책들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고 민관이 협력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자살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을 우리 관리하는 부분도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 이 기관들이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성북구가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12월 말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자체에서 자살 예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민간단체가 그 정부와 같이, 성북구와 같이 긴밀하게 연관이 됐던 것이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성북구의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자살 예방에 대한 의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우리 지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
중에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의지가 확실해야 그 밑에 다양한 조직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12년 동안 생명의 전화에 위탁을 줘서 자살 예방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약 4억 원 정도에 되는 예산을 전액 구비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비 4억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민간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민간 단체는 그렇게 합니다. 1억을 주면 10억, 20억 예산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처음엔 복지정책과였다가 지금은 보건소가 되면서 보건복지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구청장의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우고 활동해야 된다. 모든 게 다 구청장의 역할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 기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존중위원회, 자살 예방 생명존중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양한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살 예방 센터도 구청장의 책임이고요. 네, 특별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북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인데 2011년도에 처음으로 지자체 중 사회복지협의체,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510명의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108개의 특수사업들을 추진하는 민간협력기구로 발전이 됐는데요. 이 중에 생명존중 국가는 각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23개 도쿄구 중에서 아다치구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이 아다치구에서는 NPO 법인 라이프 링크와 협정을 맺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주민들이 자살 위험한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연결하는 역할.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고용, 생활, 법률, 우울증, 유가족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다양한 홍보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아다치구의 역할들을 보니까 이런 구청장, 보건소죠, 라이프링크 이런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교육, 법률, 노동, 의료, 생활 전 구의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왜 이거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 부서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경제부서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설득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모두 다 같이 연결하고 자살 예방을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는다, 이렇게 못 죽게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핵심은 삶의 지원으로서 삶을 지원하는 거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삶의 지원으로서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해서 자살률을 현저하게 낮추고 일본의 자살률도 대폭 낮추는 기폭제가 이 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호주에 가보니까 이 SNN이라고 하는 Suicide Safety Network이라고 하는 여기도 비슷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기관과 그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자살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업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다 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자살 예방 생명 안전망 구축, 그리고 이거는 보건복지통합 민간협력입니다. 지역 주민 참여형 자살 예방 사업,
이 사업들을 전개를 해서요. 네 가지 사업을 주로 합니다. 고위험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역 주민 참여, 마을 돌봄, 생명 안전 네트워크 구축서, 생명적인 문화조성 홍보사 네 가지를 중점 사업으로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동식보건센터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지만 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데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 또 자살 유가족 대상으로 마음 돌보미와 1대1을 만드는데 20개 동에 마음 돌보미를 다 만들었어요. 아까 분녀회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마음 돌보미를 모집해가지고 지금 약 200명의 마음 돌보미가 활동해요. 지금. 그래서 매일 동네 혼자 사시는 분 찾아 방문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듣고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여기에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가족, 마음 돌보미, 처음에는 마음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가족들을 만드는 공동체 운동을 벌였습니다. 전화, 역량 강화, 교육, 이분들이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의미를 갖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가족들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지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생신상 같은 거 차려주고 막 그러는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일들이고요. 이런 고위험들을 돌보기 위해서 통합 사례 회의를 해서 한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이 어르신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그분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마법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25.7% 이렇게 감소가 되고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통합적인 사업, 또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또 이런 또 마지막 계속 자주 넘어가시면 제 대신 고맙습니다. 이 지방정부의 자살 예방 위한 제언을 제가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 예방에 컨트롤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기구가 발족해서 민관 공동위원장이 각 지자체마다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살예방 전달 체계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정책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자살예방 사업이 운영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과에서 딱 명령을 내리면 지자체까지 내려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정책과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자살예방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많이 설립하고 있는데 다 독자적으로 설립해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에서의 이야기가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까 잠깐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다 끝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지자체들에게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좀 주세요. 그러면 더 잘합니다. 그리고 긴급 자살예방 민간단체가 자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이 좀 만들어져요. 이 기금이 왕창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데서도 여기 생명운동연대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앞으로 이 민간 협력의 파트너십 할 때 민간의 자발성
전문성, 적극성, 네트워크 역량들을 잘 동원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또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자발성을 최대한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새로운 연계가, 새로운 해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을 줄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성북구 자살 예방 센터를 직접 운영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운동에서 이 생명중 민간협의회 운영 지원 단장, 또 자살 예방협회 이사, 또 생명중 희망재단의 이사를 역임했던 그 내용들을 다 아울러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예. 다음 주제활동 2, 바로 자살대책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라는 그런 대주제에 대해서 지자체 자살 대응 현황 실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인가를 발표를 우리 이범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이범수 교수님은 건국대 생사문화산업학 초빙교수로서 생사문화산업연구소 부원장, 장례문화학회 회장, 또 한국주공교육협회 회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자, 발표 부탁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범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에 또 저희가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준비했는데 옆에 계신 양주석 위원장님이 10분에 끝내라고 하셔서 그래서 억울하지만 제가 요점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수박 화채를 먹으려면 제가 자랄 때는 얼음을 가서 사와야 됐습니다. 동네에 가서 얼음가게에 가서. 근데 그 얼음을 깰 때는 뭘로 깨야 될까요? 깨서 넣을 때는 바늘로 깼습니다. 바늘로.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준비하고 연구하는 게 이 자살률을 깨는 바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준비한 이러한 내용들이 바늘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살률을 깰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자료집에는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살 예방의 자살의 동기가 이게 생명종족의 희망재단에서 이 자살 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문제가 제일 크죠. 다음에 또 다양한 이러한 육체적 질병 문제, 경제생활 문제, 가정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보시면 정신과 문제가 가장 크구나.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신과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게 가장 크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가정 문제, 남녀 문제, 직장 사별 문제 이런 것들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아보니까 11.3%, 경제적 문제 22.5%, 또 유체적 문제도 질병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화되어 가면서 앓는 문제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17.6%, 22.5%, 11.3%를 모아보면은 그러면은 33, 거의 60%가 돼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자살의 문제는 사회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6.3%죠. 정신과 문제가 40%, 이게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발표에서 기타가 있고 미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연구에서 좀 더 이런 부분도 제가 희망재단하고 또 같이 합동으로 좀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9.2%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정신과적 문제가 39.4%인데 우울증의 원인이 선천성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후천성인 것도 많죠. 그렇다면 후천성을 일으키는 변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수긍을 했는데 저희 시민단체가 또 해야 될 일은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주고받죠.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화적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카테고리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문화의 카테고리의 첫 번째 카테고리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다시피 가족 관계 문제, 직업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사회 통합과 해처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통합을 하는 그러한 좋은 플러스적인 그러한 요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게?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그러니까 머니가 자살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해체가 되는 것, 도시화, 산업화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사회적 문제가 또 문화적인 문제로 또 같이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살이 이렇게 좀 더 높아진 그러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 이전에 자살률이 10명대였습니다. 10명대. 1995년 이럴 때. 근데 IMF 이후부터 튀어 올라와서 지금은 그때보다 2.5배 정도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군만 하는 임상적 개입은 아까도 지금 하상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제 그동안에 이러한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의료적인 그러한 대응이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를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같은 이 자살을 막아주는 그런 한 부분으로서 국권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저희가 좀 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공중위생적 접근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더 넓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면 넓혀가는데 어떻게 넓혀갈 것이냐, 어떤 다리를 놔야 될 것이냐, 그 다리를 놔주는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 만들어주고 또 지자체에다가 또 보내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것을 이행해 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매우 시행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야말로 신체적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욕구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제 하상 원장님이 깔때기로 표시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우울증으로 나타나더라도 앞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 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리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머리 부분을 다루려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보건의료 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또 지방정부는 또 지방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해서 노동계든 산업계든 얼마든지 접촉을 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욕구를 또 욕망을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욕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늪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다부문적인 자살 대책으로 우리는 이제 빨리 확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도 2006년도에 자살 예방 대책법을 만들어서 가장 또 많이 손을 본 게 바로 정신의료적인 차원에서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대책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5년 뒤에 자살률이 30%가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뻔히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제 계속 그것을 환기시켜줘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은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 대처를 하는 그러한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69페이지서부터는 일본이 자살 예방 대처를 하는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2023년도 자살 예방 백서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1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 사회 전체 자살 위험 저하 방안 대처해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지역 내 상담 체제 내실화 지원책 상담 창구 정보 등 알기 쉬운 발신 다중 채무 상담 창구의 정비와 안전 인터넷 문제의 충실 상담 창구의 정비 안전망 기능을 가진 대출의 내실화 그 다음에 또 실업자 등에 대한 상담 창구 확충 경영자에 대한 상담 사업 실시 법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의 내실화 뭐 부도 같은 게 나오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의 자살 예방 대처는 매우 세밀합니다. 이거 꼭 무슨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거나 다중 채무자들이 40대 50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남성들이 40대 50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은 이렇게 맞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당 18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20몇 명대에서 낮춰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경제적인 대응 방식으로 우리가 의료적인 방식 지금 생명정중 복지센터 이런 데 아니면 또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 바퀴대로 굴러가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는 일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하상 원장님이 지역 협의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독립형으로 사회경제 자살예방센터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자살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으로 만들어서 지금 몇 개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들이 있죠. 인천시라든가 또 등등해서 그런 데들은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부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주셔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만들어야지 거기 법적으로 공적 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두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자살예방센터를 한 5군데를 미리 다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자살예방센터가 보건소 쪽에 그 이렇게 부속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정신의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 경제적인 쪽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또 그런 쪽으로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따 토론에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이 자살이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지겠다라고 저는 이제 감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정부를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적어도 1,000억 이상 정도 투입을 해주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살이 낮아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틀린지 맞는지는 좀 이따 또 토론에서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